아시아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 일본? 대부분 그렇게 답했죠. 한국. 그냥 작고 평범한 나라잖아. 하지만 프랑스 명문대 학생들은 단 48시간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 나라는 중국. 그러나 진짜 문명은 그 옆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린다는 이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본관 3층 국제관계학과 세미나실. 늦가을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마호가니 책상을 둘러싼 15명의 학생들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오늘의 주제는 아시아의 미래, 누가 주도할 것인가였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겁니다. 이미 제조업 생산량은 미국을 넘어섰고 기술력도 따라잡고 있어요. 첸 루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베이징 출신의 이 24살 유학생은 언제나 중국의 위상을 강조했죠. 마틸드 르메르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2살의 마틸드는 학년 최고 성적을 유지하는 수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엔 냉철함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깃들어 있었죠. 그럼 한국은요? 요즘 케이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잖아요.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첸 루이는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요? 결국 중국 문화권 아닙니까? 기술도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 걸 베낀 거예요. 소프트 파워는 좀 있지만 진짜 강대국이 되려면 멀었죠. 마틸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유럽인으로서 세계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믿었던 마틸드에게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드라마나 만드는 문화적으론 흥미롭지만 본질적으론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죠. 세미나가 끝난 뒤 영상학과 친구 줄리 양이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느긋한 성격의 23살 청년이었죠. 마틸드, 겨울방학에 아시아 여행 어때? 네가 논문 쓸 자료도 모을 겸. 어디로? 베이징. 첸 루이 말대로 중국이 뜨고 있잖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틸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논문 주제로 아시아 신흥국의 발전 모델을 구상하고 있던 참이었죠. 중국을 직접 경험하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좋아. 한번 가보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논문도 제대로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마틸드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자신이 유럽의 지성인으로서 세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마틸드는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천장은 높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죠. 사방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세어보았습니다. 시야에만 12대가 보였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습니다. 줄리 양이 한숨을 쉬었죠. 파리 공항보다 훨씬 복잡하네. 마틸드도 동의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줄을 서 있었죠.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표정은 딱딱했고 질문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방문 목적? 관광입니다. 숙소 주소는? 마틸드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컴퓨터 화면과 비교했죠. 그리고는 갑자기 지문을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문이요? 모든 외국인은 등록해야 합니다. 마틸드는 당황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에선 경험해 본 적 없는 절차였죠. 마침내 입국 도장을 받기까지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올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은 분명 거대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고 도로는 넓었죠. 하지만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공기엔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창문을 열었다가 재빨리 닫았습니다. 공기가 안 좋네. 스모그 때문이래. 겨울엔 더 심하다고 들었어. 호텔에 짐을 풀고 나온 두 사람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 무표정했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마틸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도시인데 활기가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길거리 식당에서 영상을 찍으려던 줄리앙에게 주인이 손을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노 포토. 왜요? 그냥 음식 찍으려고. 안 돼. 여기 촬영 금지.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틸드는 점점 답답함을 느꼈죠. 모든 게 통제되어 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마틸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베이징 첫날. 거대하지만 숨막히는 도시. 질서는 있지만 자유는 없다. 둘째 날 아침 마틸드와 줄리앙은 천안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이라는 명성답게 규모는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걷는 내내 마틸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광장 곳곳에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줄리앙이 광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여기 각도로 찍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규정입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저 규칙이니 따르라는 식이었죠. 마틸드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유럽에선 당연하게 누리던 자유가 여기선 허락받아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점심 식사 후 두 사람은 후퉁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전통 건축물이 남아있는 동네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아이들조차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한 노인에게 길을 물으려 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피해갔죠. 왜 다들 저렇게 경계하는 걸까?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봐.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왕푸진 거리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핑몰이 즐비한 번화가였죠. 하지만 여기서도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에만 몰두했고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틸드는 카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통제 때문일까? 아마도. 표현의 자유가 없으니까. 웃을 수도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마틸드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둘째 날. 거대한 문명이지만 마음은 닫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다. 이건 내가 찾던 발전이 아니다. 줄리앙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틸드, 솔직히 나 더 못 견딜 것 같아. 하루만 더 있다가 다른 데로 갈까? 마틸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한계를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문명의 중심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차가움. 질서 뒤에 가려진 억압. 마틸드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마틸드와 줄리앙은 호텔 근처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베이징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작은 사무실 안 중년 여성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디로요?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곳.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쿄행은 이번 주 전부 만석이에요. 오사카도 마찬가지고요. 마틸드는 실망했습니다. 줄리앙이 물었죠. 그럼 다른 데는요? 아시아에서 갈 만한 곳 아무 데나? 서울은 어때요? 모레 오전 항공편에 자리가 있네요. 서울? 마틸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여행 계획에 없었던 곳이었죠. 파리에서 첸 루이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한국은 볼 것도 없어.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더 머물 순 없었고 일본행은 막혀 있었으니까요. 좋아요. 서울로 주세요. 티켓을 끊고 나오는 길 줄리앙이 물었습니다. 한국 어떨 것 같아? 글쎄. 중국보단 나을 거야. 이것보단 나쁠 순 없잖아. 마틸드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베이징보다는 숨 쉴 수 있기를 바랐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호텔 창밖으론 여전히 뿌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틸드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베이징 이틀이면 충분했다. 다음은 한국. 기대는 하지 않는다. 그저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베이징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가는 동안 마틸드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약간의 호기심이었죠.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첸 루이 말처럼 볼 것 없는 나라일까?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마틸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반 뒤면 서울에 도착할 겁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짧은 비행이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마틸드는 차이를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베이징의 무거운 공기와 달리 여긴 맑고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벽면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 부드럽게 빛났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 마틸드는 놀랐습니다. 줄이 짧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한 직원이 손짓했습니다. 마틸드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들며 말했죠.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고 절차는 신속했습니다. 지문을 찍을 필요도 없었죠.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 마틸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벌써 끝났어? 네, 좋은 여행 되세요. 심사관이 미소 지으며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마틸드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베이징에선 3시간이 걸렸던 일이 여기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줄리 양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 두 사람은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가방들이 하나둘 나왔죠. 그런데 마틸드의 가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마틸드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듣더니 즉시 컴퓨터를 확인했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10분 뒤 직원이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벨트 뒤쪽에 걸려 있었다고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렸네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마틸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도 아닌데 직원이 사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마틸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죠.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 짐을 실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명동이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가세요. 차 안에서 마틸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분위기였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신뢰네. 마틸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줄리앙도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단 1시간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온 두 사람은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혼잡하지 않았죠. 보도는 넓었고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틸드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쓰레기통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이었지만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너지 않았죠. 파란불이 켜지자 그제야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법이 아니라 습관이네. 줄리앙이 말했습니다. 마틸드도 동의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벌금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베이징의 통제된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역 안은 밝고 깨끗했죠.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나왔죠. 표를 사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계엔 영어 옵션이 있었고 길을 잃으면 직원이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탑승했습니다. 마틸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질서를 파리에서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한 학생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며 미소 지었고 학생도 웃으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죠. 강요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야. 마틸드가 줄리앙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죠. 서울 첫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는 도시. 감시 대신 신뢰가 있는 사회. 유럽인인 나조차 배워야 할 것들이 여기 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걸었죠. 마틸드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여. 감시당하지 않으니까. 줄리앙의 말에 마틸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마틸드는 경복궁을 보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3호선 안국역에서 내려 길을 찾고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 경복궁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갈까요? 그녀의 이름은 김아린이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죠.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네, 파리에서요. 와, 파리. 저도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마틸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답답함과 급하게 정한 서울 여행에 대해서 말이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때요? 놀라울 정도로 좋아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리는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경복궁을 둘러본 뒤 하리는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죠. 주인 할머니는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반찬을 가득 내왔습니다. 이거 다 공짜예요? 네, 한국에선 반찬은 무료로 주고 리필도 돼요. 마틸드는 감동했습니다. 음식의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와닿았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하린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환영이 아니라 환대예요. 무슨 뜻이죠? 웰컴이 아니라 위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족처럼 대하는 거죠. 마틸드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공항 직원의 사과, 길을 알려주던 사람들, 자리를 양보하던 학생, 그리고 지금 할인의 따뜻함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대였던 겁니다. 오후 내내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을 걸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고 삼청동 길을 산책했죠. 할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쟁취했는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해요. 하지만 오만하지 않아요. 우린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마틸드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파리에서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던 오만함.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할인과 헤어지기 전 마틸드는 말했습니다. 할인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보여준 건 친절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천만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마틸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틸드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녀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문명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나에게 환영이 아닌 환대를 보여주었다. 이건 기술이나 경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나는 유럽인으로서 세상을 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제 안다. 진짜 선진국은 여기 있다.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마틸드는 학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논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마틸드. 첸 루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았죠. 베이징 어땠어? 대단했지? 마틸드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단했어. 정말 어마어마했지. 하지만 이틀이면 충분했어. 첸 루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베이징엔 볼 게 너무 많은데? 볼 건 많았지. 하지만 느낄 건 없었어. 거대함만 있고 따뜻함은 없더라. 그럼 어디 갔는데? 한국.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죠. 첸 루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거긴 볼 것도 없다고 했잖아. 마틸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틀렸어, 첸 루이. 진짜 선진국은 한국이더라. 뭐라고?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문명을 만들어.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사회를 지탱하는 거야. 한국엔 그게 있었어. 첸 루이는 반박하려 했지만 마틸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3시간 걸린 입국 절차가 서울에선 5분이었어. 감시 카메라 수십 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 질서가 있었어. 환영이 아니라 환대가 있었어.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죠. 정말이에요? 직접 경험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이후 파리 정치대 캠퍼스엔 변화가 일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죠. 세미나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발표가 늘었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마틸드는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교수는 높은 점수를 주며 말했죠. 훌륭한 관찰입니다. 직접 경험한 게 느껴지네요. 한 달 뒤 마틸드는 다시 할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방학에 다시 갈게요. 이번엔 한 달 동안. 할인의 답장이 왔습니다. 언제든 환영해요. 아니, 언제든 함께해요. 마틸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48시간. 문명의 온도가 뒤집혔다. 나는 오만한 유럽인에서 배우는 여행자가 되었다.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건 지식이 아니라 겸손이었다. 그리고 진심이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틸드의 마음은 따뜻했죠.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문명이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말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